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총선과 대선 직전 박정희 유신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을 빨갱이 책동이라고 교육하는 DVD를 국정으로부터 받아 배포하고 청와대 지시와 정경련의 지원을 받아서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위와 같은 관제 데모에 동원됐던 고엽제 전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사업 우선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 수사 의뢰에 대해 조선일보는 또 한 번 정치보복 프레임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전 정권은 선거 패배와 정권 교체로 국민 심판을 받았고 그 이상 엄중한 심판이 없는데 직성이 안 풀려 다 감옥에 보내면 정권이 다시 바뀌면 그대로 보복당할 것이다.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는 엄정한 법 집행과 법 질서 확립을 주장하는 무수한 사설을 그동안 써왔는데 정작 보수가 그 엄정한 법 집행의 대상이 되자 갑자기 봐줘야 한다는 거죠. 박 전 처장의 비의혹이 정권 교체됐다고 저절로 없던 일이 됩니까? 아예 없는 제도 만들어내서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냈던 세력이 할 말이 아니죠. 적폐 수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해서 정치보복이라고 외치며 정권이 다시 바뀌면 보복당할 거라고 저주하고 협박하는 조선일보. 에게 제가 할 말은 한마디입니다. 시끄럽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또 오늘도 참 다이나믹한 한국이에요. 이슈가 워낙 많죠. 예. 이렇게 매일 하는데도 매일 이렇게 20분 동안 떠도는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첫 번째입니까? 네, 어제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방부 댓글조사 TF를 감청해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았다라는 뉴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군 기무사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SBS 보도 직후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인데요. 하지만 기무사 쪽은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청 자체도 합법적인 업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승인된 회선으로 감청하는 가운데 조사 TF가 별도의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청이 이뤄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청이 이뤄졌다. 네, 어제는 이제 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완전 부인했다가 그렇죠. 하루 만에 자세가 바뀌긴 했는데 이제 SBS가 확보한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증인인지 물증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신 있게 보도했을 때는 뭔가 있겠죠. 믿을 만한 구석이. 그러자 이제 감청을 하긴 했는데 아니 우리가 감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회선에서 저절로 걸려들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본 해명 중에 가장 창의적이네요. 저절로 걸러들였을 뿐 우리는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예, 저절로 걸러들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내용을 보고했고요. 그 보고한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원돼서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상급기관이 범죄 혐의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저절로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하거나 거꾸로 예 이거 이 회사를 닫아야 된다고 보고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그 회선을 이 사실 자체를 사실은 조사 대상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죠.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예. 하는 정황이 지금 의심되는 것이고, 예. 저는 군 관련 특히나, 예. 군 관련은 군에 이 수사를 맡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 이게 국정원 TF 때하고는 또 다른 것이요. 국정원 TF도 비슷한 구조로 했거든요. 예. 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그 국방부 TF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죠. 지금 거기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기억을 되돌려 보면 국정원 때는 중간중간에 발표하고 중간중간에 수사 의뢰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TF는 수사 의뢰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고했는데요. 자체 조사를 통해서 수사 의뢰하거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낸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보안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어처구니 없는 게 예를 들어 수사관이 가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요즘은 하드를 뜬다고 하죠. 예, 디지털 증거들이 워낙 많아서요. 문서를 다 거기서 작업하는 게 요즘 누가 손을 씁니까? 예. 하드를 뜨는 이미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미징을 못하게 하니까 그 옆에 서가지고 거기서 압수수색을 해도 이미지를 뜨는 게 아니라 그 PC에 앉아가지고 검색하고 있어요. 검색. 예,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서 혹은 뭐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고요. 또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숨겨놨을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게다가 남의 PC에 앉아가지고 그 남의 PC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검색을 해서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압수수색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상급기관이 왔는데. 그래서 김무사령부도 댓글 활동에 관여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대로. 네, 압수수색도 겨우 한 달 지나서나 했다고 하는데요. 말씀처럼 이미징 그러니까 복제도 못하게 해서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방부 TF 또 군인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군인이 가서 군인을 조사하는데 군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제대로 거부한다기보다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이미징도 안 된다고 하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중앙 서버를 대놓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건 개개인의 PC도 못하게 하니까 조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국방부가 제대로? 예. 저는, 이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해놓고 대충 넘어가서 시간이 지나고 이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예. 다시 짜가지고. 국방부 TF로 이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외부에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한겨레 특종 굉장히 중요한 특종이라고 봅니다. 군에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제대로 된 게 없다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가짜 사무실 만들어서 방해하던 것 이상이죠. 예. 자기들끼리 도청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죠. SBS는 또 그런 내용들을 보도했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수사 의뢰도 없고요. 예. 이미징도 안 되고. 예. 완전 개판이에요. 수사가. 자, 굉장히 중요한 특종 나왔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SBS도 추가 못하겠죠. 다음 주는요?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UAE 왕세자가 날짜를 지정하면서 요청돼서 결정된 일정이다라고 여권 핵심 인사가 밝혔다라는 건데요. 이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요. 특사 파견은 왕세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방문 날짜도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정해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 주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다가 이건 이제 양 국가 간의 외교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서 추측 보도만 나오다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예.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로 날아간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혹은 뒤를 캐러 간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죠, 예. 근데 여기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 보면 거꾸로 UAE 측 요구로 갔다.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갔고, 그리고 주 목적은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상은 이제 적어도 왕세제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갔고 외교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또 취재한 바로는 저도 가끔 취재를 합니다. 나름대로 취재한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기 위해서 왕실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다가 발각돼서 간 거 아니냐. 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이죠, 이것도. 예, 정치보복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외교 관계까지 지금 탈난 거 아니냐. 이런 정치보복 프레임을 동원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명 중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UA하고 관계가 원전 때문에 긴밀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UA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고위급 인사가 와서 현역 때 만났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일정을 안 잡아줬대요. 안 잡아주고 대신 현 정부의 총리를 만나고 가라. 당시 현 정부라면 박근혜 정부. 당시, 거죠? 예, 박근혜 정부의 그런 식으로, UAE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요. 예. 거기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고. 그러면 이번에는 왜 갑자기 가느냐. 저쪽의 요구에 따라. 그거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바레인에 가잖아요. 네, 그랬죠. 12월 달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거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폭발적으로 보도되고 할 때였는데 바레인에 뜬금없이 강연을 간다고 하셨죠. 예. 그 이후로 UAE가 갑자기 여러 가지 항의를 현 정부에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다가 UAE가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제가 전후 사정을 취합하다가 저의 추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 참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위급의 만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예. 네, 12월 달에 아니고 11월 달에 갔습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이간질을 했어요. 예. 뭔가 이간질을 가서 하고 그 얘기를 들은 UAE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다스 관심 없어요. 당연히 그게 아니라 뭔가 이간질을 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프레임에 딱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예. 여기까지가 제가 추정한 바입니다. 뭔가 했습니다. 바레인에 갔을 때. 이건 제가 좀 더 취재해보고 구체적인 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간 언론에서 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레인 전후에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거든요. 뒤로. 그때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아마. 본인이 살려고 뭘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용 전 BBK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아직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뒤 2주가 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정호용 전 특검의 공소시효는 2달 남짓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물론 검찰로서는 부담스럽겠죠. 검찰이 주도한 특검이었는데 그때 120억 비자금 나왔는데 심지어는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건은 이미 증인도 너무 많고. 그렇죠. 예. 그 당시 사라진 돈과 관련된 계좌로 의심되는 것도 나와버렸고 수사가 반쯤은 언론에 의해서 진행됐어요. 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거죠, 한겨레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용히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공소시효가 2달, 예, 석 달도 안 되거든요, 이제. 예. 2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여하간 아직은 발동이 안 걸리고 있다, 이런 뉴스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검팀의 질문에 짜증으로 일관해서요.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최 씨가 특검 질문을 끊고 말을 하면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해라라는 증언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최 씨가 특검에게 오히려 질문을 할 때에는 오늘은 특검 질문에 증인이 대답하러 나온 자리다라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 발언은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 부인이거나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공판에서 인정은 딱 하나죠. 왜냐하면 통화 내역이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2개월치밖에 거기는 없는데 어제 제출된 것은 거기 보면 2개월 동안 문자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통화만 260번 가까이 했습니다. 260번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짜로 나눠보면 하루에 4번 이상 했단 말이죠. 4번 이상 했는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깨있고 활동하는 시간이 한 12시간 주로 보다 보면 3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한 거예요. 하루. 매일매일 주말도 없이. 이게 친해서 할 수 있는 통화의 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단순히 친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어떤 업무가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당시에 처리하거나 논의해서 결정할 업무가 있으니까 매일 3시간 간격으로 계속 통화하죠. 하루에 4번 이상씩. 이게 어떻게 단순 안보 3시간마다 안보가 궁금합니까? 하지만 최순실 씨는 어제 사적 대화였고 업무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이건 업무 전화죠. 업무 전화. 그걸 매일 한 겁니다. 하루에 3시간에 한 번씩.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260번 가까이 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주가 통상의 범주를 이거는 연애에 불타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만약에 연애로 3시간에 한 번씩 매일매일 이렇게 온종일 1년 내내 한다면 미친 거죠. 업무였다. 자, 다음 순요. 네, 지난 정부에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감사원 결과보다 6배 이상 많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2,670건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민간합동 진상조사위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중간조사 결과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작품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최승호 MBC 사장의 다큐멘터리 자백, 장강명 작가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원 아이오 정보관이 와서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진흥위에 와가지고. 예. 네, 구체적인 진술도 있습니다. 국정원 비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진상조사위 외부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감사원 결과보다 더 많이 밝혀내고 있거든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방부 무슨 용관의 통뼈입니까? 다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감시를 받아야 되는 군이라고 해서 다 빠져나가고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 그런 것만 조직 만든 거잖아요. 거기가 안에 숨겨가지고 군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보다 몇 배나 많은 숫자가 있더라. 예, 국정원이 그렇게 했다. 뉴스고요. 예.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리얼도 있고. 자. 네, 제목만 말씀드릴까요? 제목만 해도 우리가 제목만 말하고 끝나진 않잖아요. 네. 잘 골라서 하나 두 개 정도 얘기해 주세요.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문기구 결정이 나왔는데요. 삼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차명 계좌 양만 4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요, 정부가 이것을 과세해야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것도 위원회예요. 그렇죠. 금융위는 사실상 삼성 편이었거든요. 예. 과세의 액수가 결국 금융위의 주장대로 하자면 얼마 되지도 않는 4조 4천억 전체 대상이 아니라 이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금융위가 그거 아니다. 자문기구죠. 자문기구. 예, 정부 자문기구인데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금융위는 정부 당국은 금융당국은 삼성 편의 결정에 가깝게 했다면 위원회가 나서서 그거 아니지 않냐고. 예. 국방부 다시 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라는 위원회 결정이 권고사항이 나왔고요. 예. 하나만 더 하면
네,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그거요? 안철수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 당원 투표로 합당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제안했고요. 부결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저희가 이제 2부, 3부 연속으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뭐 각자 찬성파와 반대파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보도를 하면서 이 합당 시도죠, 사실은. 예. 통합은 원래 같이 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적합한 것 같고, 이건 서로 완전히 다른 당이 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 시도라고 보는데, 저는 이 합당 시도의 성격 규정을 안 해줘서 저 나름대로 성격 규정을 해보자면, 성격 규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보수 재편이죠. 보수 재편. 보수를 재편하고자 하는 큰 프로젝트의 첫 부분이 실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격 규정하는데, 왜냐하면 국민 바른 각각 39석, 11석 합치자 그런 당대당 합당 시도 그런 계획이라면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보통 합당은 몸집 부풀리기거든요. 예. 근데 11석, 39석이 지금같이 진행돼서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단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당이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합당을 해놓고 원래 당보다 숫자가 줄어들면 합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대당 합당의 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있는 목적하는 뭐가 뭐냐.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 혼자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다 할 수 있느냐? 없거든요. 당연히. 사실은 그런 큰 프로젝트에 포함될 사람, 저쪽에서도 유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해하고 안철수 대표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다. 정치가 혼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시도를 봐야 한다. 뭐 정치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건 다반사인데, 이 만남과 헤어짐의 성격은 그렇게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안철수 대표와 또 저쪽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합당 시도를 그래서 어떤 프레임으로 보수가 보도하느냐를 보면, 뭐랄까요. 이 합당 시도의 성격 규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원래 프레임이라는 게 단어 선택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서민행복 홍밥이라고 하면 딱 프레임이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합당 시도를 대단히 여러 가지 단어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수, 강행, 또는 파국, 뭐 이렇게 보도할 수도 있고요. 지금 대부분은 정면 돌파, 승무수 이렇게 보도하거든요. 예. 사실은 단어 선택부터 안철수, 보수 매체들이 특히 안철수 대표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보도하죠. 예. 얼마든지 정반대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대하는 인사를 임면할 때 대통령 임명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강행이라고 보도하죠. 정면 돌파라고 보도하는 언론 찾아보세요. 없어요. 강행이라고 했지. 여기 강행의 뉘앙스는 부정적이거든요. 이 시도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도할 수도 있는데 정면 승부 아니에요, 지금. 의원총회도 안 나가잖아요. 정면 승부 아닌데 그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떻게 각 진영의 이해가 반영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 이 시도의 밑그림, 진짜 규정, 성격 같은 걸 규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보수 대편의 시도다, 재편의 시도다, 그렇게 성격 규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목요일은 항상 준비된 리얼미터. 자,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이후로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던. 이 중국을, 일단 제가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중국 방문 직전부터 방중 기간 동안, 보수 모체 중심의 이제 폭탄, 보도가 있어요. 이례적인 부정적인 보도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결혼조사 기관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순방은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네. 예. 뭐 자연스럽잖아요.
국내 시끄러운 정치 현안을 떠나가지고 네. 해외에 가가지고 좋은 그림 막 나오고 대통령끼리 만나고 밥 맛있는 거 먹는 네.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요번에 엇나간 게 네.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번에 거의 처음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도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통령 순방이 거꾸로 부정적인 영향 여론에 낸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계속 악의적이라고 했는데 순방 첫날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도만 쏟아냈거든요. 보수 매체에서 혼밥 이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부정적인 보도 홀대 혼밥을 네. 보수 매체가 정말 폭포수 같이 쏟아냈어요. 예, 선전적인 단어 뽑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저는 방중 기간 동안은 뭐가 뭔지 모르는 채 아마 일반인들이 이 혼밥과 홀대 보도를 엄청나게 흠뻑 젖었죠. 예. 종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실제 타격을 입었죠. 네, 실제 타격이 입었습니다. 최근 3주 동안에 조금씩 하락을 해서 73%에서 지난주에는 68.6%로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좀 여유를 갖고 보도를 되돌아보고 사실관계를 유권자들 시민들이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이게 다시 상승할 거라고 전 예상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주 동안 하락세가 멈추고 지난주에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0.1%포인트 상승했고요. 68.7%입니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하락해서 25.4%입니다. 오히려 하락했군요. 이제 다시. 예. 그 일간으로 보면 월요일에 67.7%로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그 수치이고요. 화요일에는 69.1% 그리고 수요일에는 68.1%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방중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오히려 방중이 끝나고 나서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예, 언론 보도 경향을 보면 지난주 주말을 경과하고 월요일까지 조금씩 방중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량이 조금씩 늘어났고요. 그리고 야당과 언론 일부의 이제 그 중국 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이 자체가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논란도 월요일에 많이 SNS를 통해서 돌았습니다. 그런 보도는 저희밖에 안 했어요. 집중적으로. 예. 이거 홀대론 자체가 거짓말인 것 같다. 혹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는 보도는 집중적으로 한 것은 저희밖에 없긴 한데 여하간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방중 기간 동안 오히려 이제 방중이 끝난 다음에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요일에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행사에 거의 하루 정도를 다 빼서 트레인 원이라든지 MBC 미국 MBC 인터뷰 보도라든지 이에 대한 이와 관련된 보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었고요. 또 어제는 조금 떨어졌는데 오늘 이제 조간에서도 일부 조간 사설에도 일부 나왔던데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런 뉴스는 항상 노년층에서 싫어하죠. 보수층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평창 올림픽 때문에도 연기하자고 해도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현 정부는 2번 정도의 이 보수 진영 매체에 폭탄을 맞았거든요. 한 번은 이제 북핵 그리고 이번엔 방중. 예. 2번의 집중적인 폭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소위 그렇게 폭격을 집중적으로 당했을 때 입을 수 있는 그 지지율의 하락의 정도를 저는 그 두 사례를 보고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한 60% 중반까지 에서 저지가 돼요 보면.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3일 그 북핵 이후에 계속 떨어져서 한 67%까지가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요번에도 떨어진 것이 지난주에 68.6%인데 사실상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하락한 최저선이 한 60%대 중후반대, 중반이라기 하기는 좀 그렇고 중후반대가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놀랍기도 합니다. 저지선이. 예, 왜냐하면은 지지층의 저지선이. 지난 정부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최고치가 주간 집계로 67.0%입니다. 그쪽 최저치하고 이쪽 최저치하고. 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최저치하고 지금까지의 최저치보다 이전 정부의 최고치보다 높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을 굉장히 단단하게 결속한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또 지지층 결집을 해요. 네. 이탈도 하지만. 네네. 예, 지지층 결집도가.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대구 경북이나 60대 이상 그리고 안보 문제에 조금 더 강경한 경향을 보이고 있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0대에도 빠졌고. 근데 하지만 이제 세부 분석을 해 보니까 문 대통령의 그 핵심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이나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쪽에서의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그리고 이번 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결집세를 역결집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분석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보도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도 핵심 지지층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층에서 그 보수 세력에서 이제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폭탄을 쓸 수 있는 걸 다 썼는데 예,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핵심 지지층의 전체적인 어떤 규모가 상당히 이제 넓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지율도 이런 상황에서도 많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은 수치만 간단하게 짚고요. 매번 뭐 0점 몇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정당 지지율은 원내 주요 정당, 그러니까 4당이 정의당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치를 알려드리면 민주당은 0.8%포인트 하락해서 51.1%이고요. 한국당은 지난 3주 동안은 조금씩 올랐는데 이번에는 0.2%포인트 하락해서 18.5%입니다. 정의당은 이제 계속 최하위를 하다가 이번에는 상당폭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지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2.1%포인트 상승해서 6%를 기록했습니다. 바른정당은 0.7%포인트 하락했고 5.1%입니다. 2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7.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주차에 약 호남에서 6주 전에 7.4%를 기록해서 전체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호남에서 최저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때와 비슷한 수치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4%대로 하락을 해서 4.9%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당내 상황이 그렇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오늘은 뭡니까? 네,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후로 해서 네. 그 다양한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했던 네. 일주일간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 언론설했죠. 네. 질문을 아주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전후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언론이 문 대통령 중국 방문을 어떻게 했느냐. 왜냐하면 질문의 공정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공정성이라는 말 들어갔다는 그 자체로 불공정했나라는 편견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냥 아예 질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빼고 다 건조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불공정했다라는 응답이 67.9%가 나왔고요. 반면 공정했다는 응답은 20.9%로 3배 이상이 불공정했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뉴스공장 청취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볼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2.4%나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거는 조금 중의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나 보수층 60대 이상, TK, PK, 영남권을 포함해서 모두가 불공정했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을 보면 이건 좀 신기한 일이네요. 예, 왜냐하면 질문을 어떤 편향이 들어갈까봐 뺐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떤 누구에 대한 공정성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일부 자유한국당 지지층 응답자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생각
기준으로 해서 응답한 부분들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논란 이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현 정부에 대한 공정성의 논란이 사실상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치 자체 전체적인 수치 자체는 조금 낮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요. 네. 단순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네. 중국 관련 언론 보도가 불공정했다가 67.9%고 공정했다가 20.9%.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예.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해서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게 대단히 이상하고 이례적인 거고요. 그리고 네. 그걸 누군가가 모든 미디어가 우리는 그때 불공정했어라고 보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했다고 느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조사 개요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3%였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했죠. 네.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좀 봐주십시오. 어제 기자회견 핵심은 전 당원에게 통합을 추진할지 말지를 본인 재신임을 걸고 물었다. 이게 맞죠, 일단?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관련해서 많이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저도 좀 헷갈렸는데, 일단 전당원 투표를 해서, 네. 통합하자고 하는 그 여론이 우세하면, 그 투표 결과가, 예. 그러면 그때 그 결과를 보고 전당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2단계 통합을 진행하겠다. 이런 거죠. 아니, 2단계 통합이라기보다요. 예. 예, 결국 이제 그동안에, 그러니까, 바른정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당내 공론화 설정, 그러니까 의원 워크숍이라든가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 이런 것들을 거치고 그동안 지역별 당원 의견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연대 정도가 맞다, 아니다, 통합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러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건가, 그 여부를 일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자는 의미이고요. 전당대회 이 부분은 당연히 합당에 관해서는 전당대회가 전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방향이 그렇게 설정된다면 합당을 위해서 그런 당헌, 당규, 정당법상의 그런 절차를 차례차례 이제 거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 추진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전당원 투표로 묻고 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라 하는 당원들의 뜻이면 전당대회까지 하겠다. 이렇게 2단계.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 맞는 거죠. 표현은 뭐 2단계로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는 통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의사만 묻고 네.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전당원의 의사가 드러나면 전당대회까지 해서 거기서 다시 이제 결론을 낸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거 그냥 한 번에 하면 안 됩니까? 당연당규상 어차피 전당대회 하는 거니까 네. 전당대회에서 다 묻고 결론 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당내에서 통합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는 통합 자체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또 다수 의원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당의 실질적 주인인 우리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게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요는 거꾸로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꼭 하고 싶으니까 이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우회 전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아니
다수가 반대한다는 그 의미가 다수의 의미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방금 다수 의원이 반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은. 그렇습니다. 다수 의원. 예. 네네. 예. 당내 다수 의원이 반대하는데. 네. 반대하는 다수 의원들을 이제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우회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예, 근데 이제 저는 우회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그 정상적인 절차에 가깝다고 봅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다수 의원이 반대한다는 의미는 그 다수라는 의미는 현재 단계에서 그러니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전념해야 될 이 단계에서 통합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다수고. 그러나 이제 일단 궁극적으로 선거 후 뭐 연대라든가 통합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또 의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문제도 있고 시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한 전체 당원의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통합 찬성파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묘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반대파 입장에서는 꼼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반대파를 설득하거나 이제 정면 돌파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전당원을 끌어들인 게 아니냐, 투표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묘수든 꼼수든 어쨌든 대표가 그런 방침을 세웠으면 의총에 가서 그 방안을 설명하시면 되는데 어제 왜 안 가신 건가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약간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의총이 결정되니까 그 전에 그 방향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역별 당원 의견 수렴 절차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원래 그때 어제 오전 정도로 예정돼 있었던 걸로 압니다. 다만 그제 이제 의원총회가 중도파 의원들 몇 분이 요구를 해서 갑자기 결정된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의총 참석에 관해서는 저도 참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의총에서 할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 관한 방향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의원들 간에 또 이제 의총 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고 굳이 이미 다 이야기했다는 그런 의미, 그것 때문에 이제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해명은 알겠는데, 이제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차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총에는 참석하지 않으면 소속 의원들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시죠? 네,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오셨는지, 그건 안철수 대표 본인만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 끝내야 한다. 네. 근데 이 40석 원내정당 대선 후보이자 당대표인 안철수 대표 자신이 기득권 정치인 아닙니까? 이제는? 예,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안 대표께서 이제 아마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직접 심지어 호남에 가서도 이렇게 당의 정말 혁신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물론 지방의원 상당수가, 대다수가 이렇게 통합 방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원들의 또 상당수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부분도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내 의원들의 생각이 너무 개인의 입장에서 치우쳐서 주장한 거 아니냐. 그에 대한, 그건 부적절하다는 이런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호남계 의원들을 뜻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호남계. 이제 예를 들자면 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이렇게 야합이다, 적폐연대다. 과거 3당 합당처럼 YS에 그런 거 아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다. 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 정당화하는 것을 호남 버리기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지으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구태 정치고 기득권 정치인가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표현 자체도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찬성하는 측이건 반대하는 측이건 결국 국민의당을 살리자, 혁신해보자, 지방선거에서 이겨보자, 그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 뜻이 관철돼서 전당원 투표에서 전당대회까지 가서 합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반대했던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는 당으로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되면? 나가야 되나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전 당원의 의사를 물어서 어느 정도가 그에 대한 찬성하는지 그게 나오면 그걸 놓고 다시 또 이야기하게 되면 대다수 의원들은 다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이 살기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한 논란이지 이게 서로 죽이기 위한 그런 논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너명 없이 그냥 박지원 코너로 하겠습니다. 정치 구단주. 정치 구단주. 네.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녕 못합니다. 진짜 안녕 못합니다. 진짜 안녕 못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어제. 당으로도 국가로도 네. 이렇게 처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부인 수술은 잘 되셨나요? 뭐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를 울리지 마십시오. 쾌유를 빌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지금 할 계제가 아니고 우선 제가 궁금한 게 궁금한 게 한 가지 두 가지겠어요? 지금 우리 안철수 대표 하는 꼴 보면은 5만 가지가 다 궁금하지. 우선 의총에 안 나온 것은 원래 안 나오기로 한 겁니까? 원래 나오기로 한 겁니까? 의총은 하루 전에 소집이 됐고 예. 당대표 일정은 하루 전에 고지가 됩니다. 예. 저도 병원에 있었지만은 문자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겠다는 걸 밝혔죠. 예. 일정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세상에 어떤 당대표가 주요한 사항은 의총에서 얘기를 해야지 의총 3시간 전에 통합 발표하고 정작 의총은 무서워서 못 나오고 도망쳐버리는 도철수가 된 겁니다. 도철수. 그러니까 이건 통합이 아니고요. 보수야합 합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이라고 질문하면 앞으로 김공장장 안철수 편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럼 합당 시도라고 할게요. 합당 시도. 그 정도면 중립적인 단어 아닙니까? 예. 합당 시도. 저도 원래 통합은. 김총수가 언제 중립적이지는 않죠. 아니, 근데 안철수 미워하고 우리 국민의당 망하기 바라는 것은 뭐 잘 알고 있는데. 망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지금 이 망할 조짐은 당내에서 만들어진 거지. 예.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망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 지금 아주 기분이 제일 좋은 김총수일 거예요. 제 얼굴 표정이 그렇습니까? 아주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대표님 얼굴도 한편으로는 행복해 보이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자회견 미리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안은. 그런데 기자회견하고 3시간 후에 바로 달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달려왔어. 네.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네. 설사 합당 반대파들에게서 많은 공격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발표를 해야죠. 뭐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뭐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대통령 돼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쳐버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대통령감이 되겠어요?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거기 모였던 의원들도 그런 분위기였죠?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 대목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기자회견이야 갑자기 급하니 또는 뭐 본인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의총을 모았고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당내 의원들이. 당연히 그렇죠. 예. 기자회견을 했던 뭐 의도나 배경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 되는데 온다고 했다가 안 온 거죠. 갑자기. 도망쳤다니까요. 도망쳤다니까요. 아니 현장을 기피하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 갔을 때 광주 공항에서 한 20여 명이 오지 마라. 지난 총선 때요. 그렇죠. 예.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뒷문으로 나갔어요. 네. 그것을 두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당당하지 못하다고. 오긴 왔는데 뒷문으로 갔다고. 그렇죠. 네. 정치인은요. 네. 저처럼 달걀을 맞더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을 도피하지 않고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이지 안철수식 정치인은 소통하러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라고 하면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춘천에서도 자기 편들 버스로 동원해가지고 거기에서 통합합시다. 이 얘기 듣고 소통했다고 하면은 그런 소통 하루에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야당과 소통을 하십시오. 오죽했으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앞두고 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에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몇 번 얘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시면서 비행장으로 가시면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풀어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고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지 자기가 또 발표해놓고 곤란하고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도망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안철수입니까? 도철수지. 도철수. 근데 언론에서는 정면승부라고 하던데요. 그게 자충수 든 거죠. 망하는 길로 간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네. 안철수 지금 죽일 건데 공장장 입 다무는 거 보니까 오늘 내가 잘하고 있네요. 아니. 어제 저도 만만히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죠. 빨리 네.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의원총회 중인데 굉장히 시급하죠. 한 사람이 부족해서 의결이 못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나오려고 안 나가려다가 이건 아니다. 네. 내가 병원에서 울고 있어서 되겠느냐. 당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는 놈. 그래 어제 처음 갔어요. 가서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어제부터 열이 받으셨고. 제 투쟁 의욕이 확 불타올라가지고 JTBC 손석희 뉴스룸에도 나가고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오늘 나오실 거면서 그 바로 직전에 아니 지금 뉴스공장보다 뉴스룸이 훨씬 손석희가 세요. 미안합니다. 아침은 저희가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전날 밤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야 지금 제가 다급하니까. 아니 당대표가 의원총회도 안 나오고 도망치는 판국에 여기저기 제가 지금 지금 여기서 나와서 또 다른 데 오라가면 또 갈 것 같아요. 또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기자회견할 때 적폐 세력, 구태 세력이라고 표현한 게 대표님이죠? 뭐 저를 포함해서 네. 호남계 하는데 네. 보세요. 적폐 세력과 통합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 네. 대통령 후보 나와서 떨어진 안철수 대표. 이건 기득권 아니에요? 또 당대표 하겠다고 나선 또 대통령 보수 대연합 해가지고 야합해가지고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이건 말이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이요. 안철수 대표는 과거 정치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의과대학 다녔으니까 거기 공부 잘했으니까 그쪽 잘했겠죠. 나는 또 의과대학 관계는 아무것도 또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김대중 총재에게 김 총재께서 다음 대통령 하십시오 하고 3당 통합을 제의하니까 DJ는 이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니까 다시 노태우 대통령이 YS에게 제의를 해서 YS가 털컥 잡았어요. 그렇지만 YS는 JP건 노태우건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각제 개헌 약속하고 3당 통합을 받아들였지만은 나중에 각서를 가지고 내각제 각서를 가지고 나와서 찢어버리면서 자기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DJ보다 YS가 먼저 대통령 됐지만은 역사는 YS는 실패한 대통령, DJ는 오늘날 어떻게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요, 그렇게 욕심낸다고 해서 영린하면 안 됩니다. 기득권 세력, 구태 세력이 어쨌든 대표님도 포함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몽땅 호남 출신 중진들, 예.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기득권 나가라. 구태 세력. 예. 구태 세력. 이 구태가 뭡니까? 구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신태가 구태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 3당 야합을 해서 집권한 그 불행한 우리 정치사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가 신태가 구태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나는 구태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요. 아니 보세요. 예. 저처럼 예. 개혁에 몸을 던진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매년 하는 출판 기념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모든 관훈상제 한 번도 오픈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출판 기념회 관훈상제 다 오픈해서 했으면은 1위 10억씩 들어왔을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예. 실제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그거 유명합니다. 안 하시는 걸로. 뭐 DJ에 우리 동교동에 음흉한 그런 과거의 정치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제가 모시기 시작했던 DJ는요. 정치자금 가져오는 것 다 법에 의거해서 반환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저는 하지 않았고 제가 알고 있는 DJ도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제 걸린 거 없잖아요. 저를 검찰에서 정권에서 다 잡아놓으려고 했지만 항상 저는 승자였지 패자는 아니었어요. 뭐가 구태입니까? 좋은 구태는 지켜나가야 되고 신태 더 나쁜 짓 하는 것은 악태지. 오늘 제가 박지원 대표님 오래 알았는데 이렇게 눈에 살기가 거의 살기 수준으로 초롱초롱 원래 선거하실 때 모든 사람이 피곤해하실 때 박지원 대표님은 성공을 하면 나는 힘이 나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상의 아주 그냥 에너지가 그냥 뿡뿡뿡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선 박사가 SNS에 글을 올리는 걸 읽어보니까 네. 박지원하고 안철수하고 그렇게 가까웠다. 안철수 대통령 그랬죠. 후보 때 예. 그렇게 헌신적으로 박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랬죠. 그건 불과 몇 개월 만에 예.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잘해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안철수의 인격이 의심스럽다는 정도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분도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였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좀 싫은 소리 하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은 이것을 과거에 이제 3당 야합의 반복이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이건 3당 야합의 길로 가는 거고 제2의 YS의 길을 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하고 손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진보 쪽으로 와서 대통령 돼보려다가 네. 안 되니까 중도, 극중주의, 뭐 공화주의 이름도 잘 져요. 네. 자꾸 옮겨가더니 이제는 적폐 세력과 손을 잡고 보수 야합을 해서 합당을 해서 집권의 길로 간다고 하지만은 역사의 흐름은 한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아주 지저분하지만 전체의 흐름은 도저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통합, 합당도요. 전당대회에서 에러서 절대 안 됩니다. 전당대회는 왜 안 됩니까 근데? 전당대회는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해서 전당원 투표는 안철수 대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자는 거겠죠. 해서 거기서 통합 방향으로 여론이 우세하게 나오면 그런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밀어붙여서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은. 네. 예. 자기가 자기 머리만큼 상대도 좋아요. 응?
네, 박지원 대표님 머리 좋습니다. 저 못 당해요. 그러나 오늘 당무회의 한다는데 당무회의는 당권파가 다 잡고 있잖아요. 지명직을 안 했고 네. 당연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자건 예. 뭐 최고위원이건 사무총장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통과될 거예요.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리고 또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예. 이게 안철수 당이기 때문에 예. 된다고요. 호남에서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도 또 우세하겠죠. 아니 네. 수도권에서도 어렵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될 수 있는데 네. 왜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느냐 네. 하면은 전당대회는 대표당원을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한 10,000명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역 의원은 자꾸 호남 의원, 네. 호남 중진하는데 예. 호남에 23명이 있고 예. 비호남권에 4명밖에 없어요. 네네. 4명이가 5명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원외위원장들 아니에요. 대부분 원외위원장이죠. 90%가 원외위원장이죠. 예. 거기에서 대표당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호남 지역은 불리하지만 다른 원외위원장들은 대표당원을 그쪽에서 뽑으니까 틀림없이 그쪽에서는 통합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보낼 또 테니까. 호남에도 예. 20% 지지 세력이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합쳐서 안철수 당이니까. 그러나 그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절차 예. 그리고 진행 예. 이런 것에서 그렇게 용이하게 안 됩니다. 저는 전당대회는 절대 열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는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전당대회는 대표님이 아시는 절차나 실제 진행 방식이나 혹은 뭐 그 인원의 규모나 여러 가지 사정상 전당대회까지 가는 것조차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치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눈에 아니 훤히 그리고 보입니까 이게? 안철수 대표가 예. 그렇게 보수 대야합 합당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야죠. 왜 나무집에서 하려고 아니 스님이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납니까? 스님이 떠나셔야지. DJ도 예. YS하고 있을 때 싫으니까 나와서 창당했잖아요. 예. 이것이 정치사고 이것이 인간 만사고 도리입니다. 내가 싫으면 나가서 하지. 데리고. 호남의 유권자들은 필요한데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의 이 지금 합당 시도를 반대하는 사람만 당을 나가달라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근데 당을 나가실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예. 주식회사 회장도 대표이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장사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CEO도 주면 못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이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단어가 새로 나옵니다. 그리고 DJ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안철수는. 왜 없습니까? 어제도 얘기했던데요. 김대중 안철수 정부는. 대표가 마치 DJ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예. DJ는 보수 야합 합당을 거부했습니다. 이걸 3당 당시에 3당 합당과 같은 선상에서 보시니까 그걸 거부했던 김대중을 어떻게 거론하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자는 정책을 썼습니다. 상대방 통합 상대인 유승민 대표는 이해창 박근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나 통렬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사부로 삼고 있는 이해창 전 총재님은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대중 씨 운운하면서
대북 강경정책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버지 보면 아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를 비교하면은 족탈불급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 안 봤어요? 유승민 대표한테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통합이니 합당이니 하지만은 유승민 대표에게 바른정당에게 끌려다니고 압도당하고 정체성도 가치관도 결국 그쪽 따라가면서 갈 거예요. 어제 JTBC 이걸 빤히 보이는데 왜 내가 왜 우리가 거길 따라가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그러나 저는 지금 바른정당 입당하라는 겁니까? 뭐 입당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철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통합, 야합, 합당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철수 대표도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쌓여갑니다. 실제로 어제 JTBC 여론조사가 하나 어제 보도됐던데 합당을 하고 나서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수치도 있지만 그 합당했을 때 당 대표가 누가 더 어울리냐는 유승민 대표가 더 맞다고 하는 수치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게 국민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 족탈불급이라는 것도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족탈불급.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하고요. 네. 딱 보면은 정치를 1년 이상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는 그건 천재적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새 사람 만나서 쓰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브레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물론 뭐 젊은 사람들 몇이 있겠지만은 이건 아닙니다. 전 브레인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브레인 말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안철수 대표도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이제는 물러설 수 있는 라인을 넘어가고. 그게 지금 공장장은 늘 안철수를 미워하면서 생각해 주는 척 하는데 그게 망하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장 그 작전을 내가 빤히 알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공장장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추진하다가 뭐가 잘못됐으면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돌아오는 리더십이 더 큰 지도자인 겁니다. 아니, 그러길 바라시겠지만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는 돌아올 수 있는 선을 넘어가서 못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공장장 희망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대표님 희망사항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게? 통합이고 합당이고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분열하면 안 돼요. 이 적은 집구석에서 분열해가지고 누구 쫓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포기하고 돌아오라는 건데 포기 안 하고 계속 가서 전당대회를 어렵다고 하셨지만 마침내 전당대회가 됐어요. 전당대회가 돼서 거기서 이제 실제 개표를 해보니까 합당하라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콰이강의 다리를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폭파하겠다고 발표하고 폭파해요? 제 말은 시기는 아니어도 폭발을 하겠다. 아니, 그런 걸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대화는. 이건 갑자기 아니에요. 데자뷰네요. 네. 그런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일단은 지금 전당대회 저지. 우리 국민들은 통합이 좋나. 누구하고 통합해라. 거기 지지합니다. 분열한다. 절대 지지 안 합니다.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합과 분열에 하도 우리 정치사의 반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합당이라고 바꾸시죠, 단어를. 아니 그래서 보수 야합 합당으로 정리를 했다니까요. 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도 앞으로 통합이라고 질문하면은. 합당이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물어보는데.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다. 네.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그건 뭐 항상 공장장의 희망사항이겠죠. 전당원 투표는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당원 몸 빠니까. 뭐 불리하시면 항상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아니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예. 몸빠. 예. 요즘 또 안빠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뭐 대표님이 대표적인 안빠였죠. 내가 안빠의 대표였는데 예. 요즘은 아주 안빠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요. 대표님 공격합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세계적으로 미국은 트빠, 예. 일본은 아빠, 얘 몸빠. 그런데 그렇게 예. 좀 스트롱 파워를 가진 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숫자가 잘하면은 안빠도 훌륭한데 그거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게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달걀이나 던지고 또 자기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뭐 선처해달라 문자 보내고 하면서 그랬더니 또 박지원이가 말이야 자기 우리 모금하자 이런 구상 유치한 이 안빠는 안 돼.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님? 괴롭히지 뭐. 예. 예. 계란도 던졌다가 전화도 했다가 문자도 보냈다가 SNS도 왔다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박지원이 아니에요. 저는 댓글을 안 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옳은 일 아니에요. 아니 보십시오. 박지원이가 구태 정치라고 하면은 손잡고 아무의 잭퍼세라고도 손잡고 집권의 길로 가야죠. 그러나 제가 DJ의 유일한 비서실장으로 이어가야 될 사람이 DJ가 적폐 세력과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길로 가야 된다 하고 그 길로 가서 대통령이 됐고 그걸 거부했는데 그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이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적폐 세력한테 우리 안철수 대표가 정치 보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실수했겠지 하는데 이게 본심이에요. 그거에 이제 보니까. 지금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쓴 게 본심이다. 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죠. 특히 내가 어제 만만의 재판을 받았잖아요. 결심 받았는데. 100만 원 받으셨죠. 100만 원. 청구를 했죠 일단. 예. 아니 구형을 했는데. 구형을 했죠.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선거법에 100만 원 하면 의원직 박탈당하잖아요. 그 염려해서 또 연락이 와요. 예. 그게 무슨 TV는 말이지. 이 라디오 같은 게 그런 것까지 다 자막으로 넣어서 보도하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검찰이 적폐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 식구가 했는데 무죄 구형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무죄예요. 이건 100%. 홍준표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 그렇죠. 법정에서 할 일이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2011년 9월 이 박지원이가 만만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 2012년 4월 이 박지원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관계 의혹을 제기했을 때 낙곰수에서 김어준 공장장 주진희 부자 나하고 셋이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기자하고 낙곰수 세다고 싹 빠져나가고 나만 지금까지 재판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딴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니 그런데 나도 15년 재판받다가 이번에 이제 선고하면 끝나는데 그때 만약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박지원을 수사할 게 아니라 만만에 박근혜를 수사했으면 이러한 국가 대불행이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처럼 적폐청산에 주력하지 않고 정치보복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검찰은 과거 검찰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그런 사람들하고 잡아서 집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구태지. 응? 오래 살아서 좋은 짓 하면은 그것이 구태예요? 오래 살았어. 대표님 오늘 시간이 다 됐고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더 해요. 아니 대표님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제가 아니 저는 어제부터 예. 제 아내 지금 뭐 병원에 지금 갑니다. 예. 그렇지만은 내 앞으로 좀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게 내가 병원에서 울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고 예. 이건 아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켜온 정체성과 가치관인데 이걸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정면으로 어제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흥분하시는 모습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이게 구태예요? 그거는 나쁜 세력하고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구태냐고.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물어서 내가 MB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구태냐고 물는 거. 그게 그 공장장인 구태예요. 네.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보이는 사람마다 멱살을 잡고 지금 뭐 흔들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거면 안철수 대표 나가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우린 못 떠난다. 예. 나가서 해야죠. 예. 절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지. 알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지금까지 열받은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구단주. 정치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김진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열을 가라앉히셨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막 불타셔가지고 지금 제가 목격을 했는데 네. 우리 공장장님께서도 물을 2잔을 준비를 해가지고 2잔 다 드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같이 열도 감염이 된 것 네. 같아요. 저는 그 박지원 대표 저렇게 열받은 거 처음. 그럴 겁니다. 아니면 네, 박지원 처음 봤습니다. 대표가 여러 가지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그 자리는 돌파를 해야 된다. 거기 가가지고 계란 맞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니, 네. 아니, 그 솔직히 저도 그런 게 어저께 그 조금 저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너에서 아니, 또 빠져. 의총 3시간 전에 기습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총에 안 나타나고. 할 수는 그런 있다고 봐 거는- 기자회견을. 근데 갔었어야 하는. 물론이죠. 한다. 그러고 나서는 네. 가야 되는 거죠. 그거 저거 왜 안 하는 가셨어요? 거는. 그 굉장히. 아니, 거기 가서 오히려 정면 돌파하고 막고 막 두들겨 맞고 뭐 욕도 그게 훨씬 듣고 유리한데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구태다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정치적으로는 원래 계란 맞으면 좋아하거든요 다들. 저 정치인들이. 계란 맞은 사람이 다 잘 됐습니다. 정치인들은 네. 계란 맞으면 아싸해요. 네네. 박지원 대표가 지난주에 계란 맞으셔서. 네,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이거 기뻐하시고 지금 이제 그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박지원 대표님 여러 가지 요새 참 가정적으로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 힘이 드시고 그런데. 저는 저렇게 전투력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는.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무 오래 계시면 못 볼 거를 많이 보게 되십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다가 박지원 대표님. 다시 들어오실라. 네. 전투력 많다고 나가시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계란을 맞는 게 좋은 건데 정치적으로. 네. 그런 자리였는데 가셨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그다음에 저도 뭐 판단 하는 김에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안철수 대표 제가 이해가 또 하나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자꾸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공격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뭐 통합 같은 게 통짜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난 그런 거는 왜냐면 아무리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무정치적인 박사님 거라서. 네, 주제로 고맙습니다. 돌아오시죠. 그것은 아이고, 방송 죄송합니다. 이후에 네네. 따라하시고.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제가요 오늘 도시계획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가 많지 않으실 텐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많이 아실 거 우리 공장장도 아실 수 있는 그린벨트라는 걸 들고 왔는데요. 그린벨트 하면 저는 자동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네. 최순실 씨가 떠오릅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땅을 미리 사놨다가 네. 그거 한 점만 딱 풀었다가 예. 그거를 상업지역으로 했다가 게다가 본인이 풀어요 그거를 본인이. 하여튼 간에 공장장의 센스는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 겨울 방학을 지금 맞이하야 네. 우리가 좀 정책에 대해서 공부 좀 하자고 도시에 대해서 조금 정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자는 그린벨트 뜻에서. 오늘 주제가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그린벨트 하는데 이 그린벨트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의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네. 앞으로 약 100만 호를 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또 신혼 뭐 공공임대 네. 많이 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과거 개발 정책 때 시도된 건데 글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그동안 택지 개발이라는 걸 안 썼거든요. 예. 거의 지난 한 5년 동안 거의 안 썼습니다. 택지 개발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토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거나 수용한다는 건 정부가 산다는 겁니다. 네, 수용을 한다는 건데 그걸 다시 들고 나왔다고 하는 예. 게 굉장히 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정책 같은 건데 이게 느낌이. 글쎄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게 조금 하여튼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예. 왜 이런 정책이 나왔나.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디펜드 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공격을 당하더라도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 하나를 디펜드를 하거나 어느 하나를 공격을 하거나 이러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은데 제가 이번에 조금 걱정이 된 건 뭐였냐 하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그린벨트를 푼다라고 하거나 이랬을 때는 상당한 비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환경 문제도 있지만 네. 나아가서 그 개발 이익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발 뒷거래가 있을 것이다. 프로세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개발업자의 특히 그게 뒷거래. 예.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게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왜 제가 그런 좀 걸까요? 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우선 자체가. 근데 그게 이제 개발 이익을 뒤에서 해먹으려고 하는 개발업자들과의 결탁을 통해 나온 그거는 아니고 발표는 아닐 거라고 하는 그건 아니고요. 그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가령 이제 뭐 어떤 시일보는 그런 굉장히 이건 잘하는 일이다 하고 막 이런 데도 조선일보요? 있습니다. 예, 좋아하죠. 원래. 네. 개발. 그렇게 그런 거 해가지고 이건 잘하는 일이다. 유일하게 칭찬하고 있는 네, 대목입니다. 엄청나게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조선일보가 현 정부를 유일하게 칭찬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또 제가 다른 비판 계속 보고 그랬는데 이게 특히 그러니까 내공 있는 비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벌써 요번에 이제 앞으로 40군데를 해제를 하는데 요번에도 뭐 발표된 건 한 9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는 아직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혹시 이 국토부에다가 문의 보니까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이런 건 말이죠.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 숨어 있는 얘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물어보면 예. 아주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다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숨어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근데 숨어 있는 얘기를 하기가 네. 제가 숨어 있는 얘기를 오늘 다 하기보다 오늘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제가 그린벨트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예. 그린벨트라는 걸 누가 만드는 건 아시죠? 모릅니다.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예. 70년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예. 도시 우리나라 국토에서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면 그린벨트예요. 딱 하나는 그린벨- 아니고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중에 그린벨트도 하나, 잘했다. 아니 그린벨트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 그래서 거의 성전처럼 여기 와서 그린벨트는 보호해야 된다. 물론 네. 한쪽을 풀기도 했지만 이거를 푸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풀었죠. 여러 사람이 풀었지만 네. 한 25년, 거의 30년 만에 푸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네, 맞아요. 김대중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완전히 거의 너무 오래 묶여서 한 14개 도시의 주변에 있던 거를 절반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건 네. 나머지 대도시권에만 남겨놨는데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맞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개발 지상주의자라고 비판받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묻고 예. 그리고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풀고 그리고 굉장히 네.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그걸 풀고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럼 여기에 무슨 역학이 있어서 그런가? 거기에는 네.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특히 공공주택. 그걸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공공주택을 저기를 하는 취지에서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를 하는. 근데 이런 게 그리고 실제 그린벨트를 해제한 거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공주택 이명박 역시. 정부는 조금 덜 풀었고. 도시로 들어왔죠. 오히려. 박근혜 때는 거의 뉴타운. 안 풀었어요.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요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셔야 네, 되겠습니다. 이런 재밌습니다. 이 역학. 네. 거꾸로일 것 같은데. 네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네네. 근데 자, 이제 안녕.
아이고 이거 무슨 뭐 이렇게 선수를 쓰다니. 오늘도 선수를 안녕. 아직도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하기도 전에 미리 안녕부터.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총선과 대선 직전 박정희 유신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을 빨갱이 책동이라고 교육하는 DVD를 국정으로부터 받아 배포하고 청와대 지시와 정경련의 지원을 받아서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위와 같은 관제 데모에 동원됐던 고엽제 전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사업 우선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 수사 의뢰에 대해 조선일보는 또 한 번 정치보복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전 정권은 선거 패배와 정권 교체로 국민 심판을 받았고 그 이상 엄중한 심판이 없는데 직성이 안 풀려 다 감옥에 보내면 정권이 다시 바뀌면 그대로 보복당할 것이다.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는 엄정한 법 집행과 법 질서 확립을 주장하는 무수한 사설을 그동안 써왔는데 정작 보수가 그 엄정한 법 집행의 대상이 되자 갑자기 봐줘야 한다는 거죠. 박 전 처장의 비의혹이 정권 교체됐다고 저절로 없던 일이 됩니까? 아예 없는 제도 만들어내서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냈던 세력이 할 말이 아니죠. 적폐 수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해서 정치보복이라고 외치며 정권이 다시 바뀌면 보복당할 거라고 저주하고 협박하는 조선일보. 이게 제가 할 말은 한마디입니다. 시끄럽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또 오늘도 참 다이나믹한 한국이에요. 이슈가 워낙 많죠. 예. 이렇게 매일 하는데도 매일 이렇게 20분 동안 떠드는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첫 번째입니까? 네, 어제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방부 댓글조사 TF를 감청해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았다라는 뉴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군 기무사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SBS 보도 직후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인데요. 하지만 기무사 쪽은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청 자체도 합법적인 업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승인된 회선으로 감청하는 가운데 조사 TF가 별도의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청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청이 이루어졌다. 네, 어제는 이제 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완전 부인했다가 그렇죠. 하루 만에 자세가 바뀌긴 했는데 이제 SBS가 확보한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증인인지 물증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신 있게 보도했을 때는 뭔가 있겠죠. 믿을 만한 구석이. 그러자 이제 감청을 하긴 했는데 아니 우리가 감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회선에서 저절로 걸려들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본 해명 중에 가장 창의적이네요. 저절로 걸러들였을 뿐 우리는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예, 저절로 걸러들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내용을 보고했고요. 그 보고한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원돼서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상급기관이 범죄 혐의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저절로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하거나 거꾸로 예 이거 이 회사를 닫아야 된다고 보고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그 회선을 이 사실 자체를 사실은 조사 대상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죠.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예. 하는 정황이 지금 의심되는 것이고, 예. 저는 군 관련 특히나, 예. 군 관련은 군에 이 수사를 맡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 이 국정원 TF 때하고는 또 다른 것이요. 국정원 TF도 비슷한 구조로 했거든요. 예. 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그 국방부 TF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죠. 지금 거기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기억을 되돌려 보면 국정원 때는 중간중간에 발표하고 중간중간에 수사 의뢰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TF는 수사 의뢰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체 수사를 통해서 수사 의뢰하거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낸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보안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어처구니 없는 게 예를 들어 수사관이 가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요즘은 그 하드를 뜬다고 하죠. 예, 디지털 증거들이 워낙 많아서요. 문서를 다 거기서 작업하는 게 요즘 누가 손을 씁니까? 예. 하드를 뜨는 이미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미징을 못하게 하니까 그 옆에 서가지고 했다고 해요. 예. 거기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고. 그러면 이번에는 왜 갑자기 가느냐? 저쪽의 요구에 따라. 그거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바레인에 가잖아요. 네, 그랬죠. 12월 달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거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폭발적으로 보도되고 할 때였는데 바레인에 뜬금없이 강연을 간다고 하셨죠. 예. 그 이후로 UAE가 갑자기 여러 가지 뭐랄까요 항의를 현 정부에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다가 그 UAE가 뭐랄까요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제가 뭐랄까요 전후 사정을 취합하다가 저의 추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 참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위급의 만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예. 네, 12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에 갔습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이간질을 했어요. 예. 뭔가 이간질을 가서 하고 그 얘기를 들은 UAE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예를 들어서 다스 관심 없어요. 당연히 그게 아니라 뭔가 이간질을 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프레임에 딱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예. 여기까지가 제가 추정한 바입니다. 뭔가 했습니다. 바레인에 갔을 때. 이건 제가 좀 더 취재해보고 예. 구체적인 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간 언론에서 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레인 행 전후에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거든요. 뒤로. 그때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아마. 본인이 살려고 뭘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용 전 BBK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아직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뒤 2주가 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정호용 전 특검의 공소시효는 2달 남짓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물론 뭐 검찰로서는 부담스럽겠죠. 검찰이 주도한 특검이었는데 그때 뭐 120억 비자금 나왔는데 심지어는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건은 이미 증인도 너무 많고. 그렇죠. 예. 그 당시 사라진 돈과 관련된 계좌로 의심되는 것도 나와버렸고 수사가 반쯤은 언론에 의해서 진행됐어요. 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거죠, 한겨레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용히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공소시효가 2달, 예, 석 달도 안 되거든요, 이제. 예. 2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여하간 아직은 발동이 안 걸리고 있다, 이런 뉴스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검팀의 질문에 짜증으로 일관해서요.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최 씨가 특검 질문을 끊고 말을 하면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해라라는 증언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최 씨가 특검에게 오히려 질문을 할 때에는 오늘은 특검 질문에 증인이 대답하러 나온 자리다라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 발언은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 부인이거나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공판에서 인정한 건 딱 하나죠. 왜냐하면 통화 내역이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2개월치밖에 거기는 없는데 어제 제출된 것은 거기 보면 2개월 동안 문자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통화만 260번 가까이 했습니다. 260번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짜로 나눠보면 하루에 4번 이상 했단 말이죠. 4번 이상 했는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깨어있고 활동하는 시간이 한 12시간 주로 보다 보면 3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한 거예요. 하루. 매일매일 주말도 없이. 이게 친해서 할 수 있는 통화의 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단순히 친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어떤 업무가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당시에 처리하거나 논의해서 결정할 업무가 있으니까 매일 3시간 간격으로 계속 통화하죠. 하루에 4번 이상씩. 이게 어떻게 단순 안보 3시간마다 안보가 궁금합니까? 하지만 최순실 씨는 어제 사적 대화였고 업무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이건 업무 진행, 업무 전화죠. 업무 전화. 그걸 매일 한 겁니다. 하루에 3시간에 한 번씩.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260번 가까이 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주가 통상의 범주를, 이거는 뭐, 연애에 불타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만약에 연애로 3시간에 한 번씩 매일매일 이렇게 온종일 1년 내내 한다면 미친 거죠. 이 업무였다. 자, 다음 순요. 네, 지난 정부에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감사원 결과보다 6배 이상 많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2670건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민간합동 진상조사위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중간조사 결과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작품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최승호 MBC 사장의 다큐멘터리 자백, 장강명 작가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원 아이오 정보관이 와서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진흥위 와가지고. 예. 네, 구체적인 진술도 있습니다. 국정원 비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진상조사위 외부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감사원 결과보다 더 많이 밝혀내고 있거든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방부 무슨 용관의 통뼈입니까? 다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감시를 받아야 되는 군이라고 해서 다 빠져나가고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 그런 것만 조직 만든 거잖아요. 거기가 안에 숨겨가지고 군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보다 몇 배나 많은 숫자가 있더라. 예, 국정원이 그렇게 했다. 뉴스고요. 예.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리얼도 있고, 자. 네, 제목만 말씀드릴까요? 제목 말해도 우리가 제목만 말하고 끝나진 않잖아요. 네. 잘 골라서 예. 하나 두 개 정도 얘기해 주세요.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문기구 결정이 나왔는데요. 삼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차명 계좌 양만 4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요, 정부가 이것을 과세해야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것도 위원회예요. 그렇죠. 금융위는 사실상 삼성 편이었거든요. 예. 과세의 액수가 결국 금융위의 주장대로 하자면 얼마 되지도 않는 4조 4천억 전체 대상이 아니라 이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금융위가 그거 아니다. 자문기구죠. 자문기구. 예, 정부 자문기구인데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금융위는 당국은 정부 당국은 금융당국은 삼성 편의 결정에 가깝게 했다면 위원회가 나서서 그거 아니지 않냐고. 예. 국방부 다시 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라는 위원회 결정이 권고사항이 나왔고요. 예. 하나만 더 하면. 네,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 당원 투표로 합당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제안했고요. 부결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저희가 이제 2부, 3부 연속으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뭐 각자 찬성파와 반대파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보도를 하면서 이 합당 시도죠, 사실은. 예.
통합은 원래 같이 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적합한 것 같고 이건 서로 완전히 다른 당이 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 시도라고 보는데 저는 이 합당 시도의 성격 규정을 안 해줘서 저 나름대로 성격 규정을 해보자면 성격 규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보수 재편이죠. 보수 재편. 보수를 재편하고자 하는 큰 프로젝트의 첫 부분이 실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격 규정하는데 왜냐하면 국민 발은 각각 39석, 11석 합치자 그런 당대당 합당 시도 그런 계획이라면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보통 합당은 몸집 부풀리기거든요. 예. 근데 11석, 39석이 지금같이 진행돼서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단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당이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합당을 해놓고 원래 당보다 숫자가 줄어들면 합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대당 합당의 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있는 목적하는 뭐가 뭐냐.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 혼자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다 할 수 있느냐? 없거든요. 당연히. 사실은 그런 큰 프로젝트에 포함될 사람, 저쪽에서도 유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해하고 안철수 대표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다. 정치가 혼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시도를 봐야 한다. 뭐 정치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건 다만사인데 이 만남과 헤어짐의 성격은 그렇게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안철수 대표와 또 저쪽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합당 시도를 그래서 어떤 프레임으로 보수가 보도하느냐를 보면 뭐랄까요. 이 합당 시도의 성격 규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원래 프레임이라는 게 단어 선택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서민행복 홍밥이라고 하면 딱 프레임이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합당 시도를 대단히 여러 가지 단어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수, 강행, 또는 파국, 뭐 이렇게 보도할 수도 있고요. 지금 대부분은 정면 돌파, 승무수 이렇게 보도하거든요. 예. 사실은 단어 선택부터 안철수, 보수 매체들이 특히 안철수 대표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보도하죠. 얼마든지 정반대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대하는 인사를 임면할 때 대통령 임명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강행이라고 보도하죠. 정면 돌파라고 보도하는 언론 찾아보세요. 없어요. 강행이라고 했지. 여기 강행의 뉘앙스는 부정적이거든요. 이 시도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도할 수도 있는데 정면 승부 아니에요, 지금. 의원총회도 안 나가잖아요. 정면 승부 아닌데 그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떻게 각 진영의 이해가 반영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시도의 뭐랄까 밑그림, 진짜 규정, 성격 같은 걸 규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보수 재편의 시도다. 그렇게 성격 규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목요일은 항상 준비된 리얼미터. 자,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이후로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던. 이 중국을 일단 제가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중국 방문 직전부터 방중 기간 동안 보수 매체 중심의 이제 폭탄 보도가 있어요. 이례적인 부정적인 보도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여론조사 기관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순방은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네. 예. 뭐 자연스럽잖아요. 국내 시끄러운 정치 현안을 떠나가지고 네. 해외에 가가지고 좋은 그림 막 나오고 대통령끼리 만나고 밥 맛있는 거 먹는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요번에 엇나간 게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번에 거의 처음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도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통령 순방이 거꾸로 부정적인 영향 여론에 낸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계속 악의적이라고 했는데
순방 첫날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도만 쏟아냈거든요. 보수 매체에서 혼밥 이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부정적인 보도, 홀대, 혼밥을 네. 보수 매체가 정말 폭포수 같이 쏟아냈어요. 예, 선전적인 단어 뽑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저는 방중 기간 동안은 뭐가 뭔지 모르는 채 아마 일반인들이 이 혼밥과 홀대 보도를 엄청나게 흠뻑 젖었죠. 예. 종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실제 타격을 입었죠? 네, 실제 타격이 입었습니다. 최근 3주 동안에 조금씩 하락을 해서 73%에서 지난주에는 68.6%로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좀 여유를 갖고 보도를 되돌아보고 사실관계를 유권자들 뭐 시민들이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이게 다시 상승할 거라고 전 예상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주 동안 하락세가 멈추고 지난주에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0.1%포인트 상승했고요. 68.7%입니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하락해서 25.4%입니다. 오히려 하락했군요. 이제 다시. 예. 그 일간으로 보면 월요일에 67.7%로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그 수치이고요. 화요일에는 69.1% 그리고 수요일에는 68.1%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방중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오히려 방중이 끝나고 나서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예, 언론 보도 경향을 보면 지난주 주말을 경고하고 월요일까지 조금씩 방중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량이 조금씩 늘어났고요. 그리고 야당과 언론 일부의 이제 그 중국 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이 자체가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논란도 월요일에 많이 SNS를 통해서 돌았습니다. 그런 보도는 저희밖에 안 했어요. 집중적으로. 예. 이거 홀대론 자체가 거짓말인 것 같다. 혹은 뭐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는 보도는 집중적으로 한 것은 저희밖에 없긴 한데 여하간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방중 기간 동안 오히려 이제 방중이 끝난 다음에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요일에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거기서 압수수색을 해도 이미지를 뜨는 게 아니라 그 PC에 앉아가지고 검색하고 있어요. 검색. 예,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서 혹은 뭐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파일을 그 암호화해서 숨겨놨을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게다가 남의 PC에 앉아가지고 그 남의 PC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검색을 해서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압수수색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상급기관이 왔는데 그래서 김무사령부도 댓글 활동에 관여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대로. 네, 압수수색도 겨우 한 달 지나서나 했다고 하는데요. 말씀처럼 이미징 그러니까 복제도 못하게 해서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방부 TF 또 군인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군인이 가서 군인을 조사하는데 군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제대로 거부한다기보다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이미징도 안 된다고 하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중앙 서버를 대놓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건 개개인의 PC도 못하게 하니까 조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국방부가 제대로? 예. 저는, 이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해놓고 대충 넘어가서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예. 다시 짜가지고. 국방부, TF로 이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외부에서, 예,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한결의 특종 굉장히 중요한 특종이라고 봅니다. 군에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제대로 된 게 없다.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가짜 사무실 만들어서, 예. 방해하던 것 이상이죠. 예. 자기들끼리 도청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죠. 예. SBS는 또 그런 내용들을 보도했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수사 의뢰도 없고요. 예, 이미징도 안 되고 예. 완전 개판이에요. 수사가. 자, 굉장히 중요한 특종 나왔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SBS도 추가 보도하겠죠. 다음 주는요.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UAE 왕세자가 날짜를 지정하면서 요청돼서 결정된 일정이다라고 여권 핵심 인사가 밝혔다라는 건데요. 이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요. 특사 파견은 왕세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방문 날짜도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정해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 주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다가 예. 이건 이제 양 국가 간의 외교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서 추측 보도만 나오다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예.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로 날아간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혹은 뒤를 캐러 간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죠, 예. 근데 여기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 보면 거꾸로 UAE 측 요구로 갔다.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갔고, 그리고 주 목적은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상은 이제 적어도 왕세제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갔고 외교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또 취재한 바로는 예. 저도 가끔 취재를 합니다. 나름대로 취재한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기 위해서 왕실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다가 발각돼서 간 거 아니냐. 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잡았어요. 정치보복 프레임이죠, 이것도. 예, 정치보복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외교 관계까지 지금 탈난 거 아니냐. 이런 정치보복 프레임을 동원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명 중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UAE하고 관계가 원전 때문에 긴밀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UAE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고위급 인사가 와서 현역 때 만났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일정을 안 잡아줬대요. 안 잡아주고 대신 현 정부의 총리를 만나고 가라. 당시 현 정부라면 박근혜 정부. 당시, 거죠. 예, 박근혜 정부의 그런 식으로 UAE와 관계가 소원이